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할 소식만 모았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 종합뉴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정세균 국무총리의 후임으로 김부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내정되자 박선영 동국대학교 교수는 김부겸 내정자를 친북 인사로 규정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부겸의 인사청문회에서 과거 김부겸이 한 발언에 공세를 쏟아내겠다는 계획입니다. 김부겸이 친북 인사로 지목된 이유와 김부겸의 과거 발언을 보도합니다. 문재인에게 피아노 연주를 선사하며 청와대 교육비서관 자리를 차지했던 박경미가 이번엔 대변인 자리에 올랐습니다. 아부의 달인으로 평가받는 박경미가 청와대 대변인이 된 기념으로 과거 제가 박경미를 비난했던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정부가 K방역의 성과라며 자랑한 최소 잔여형 주사기에서 이물질이 검출됐지만 정부는 2달 가까이 손을 놓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잠시 후 관련 소식 집중 보도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이 가능한 여행 상품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북부 볼로냐에 위치한 여행사는 최근 코로나 백신 접종을 포함한 3박 4일 관광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정철승 광복회 고문 변호사가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을 향해 반민족, 반민주 세력의 잔당이라고 비판받는 국민의힘으로 간 윤봉길 손녀라며 혐오스럽고 말섞기도 싫다고 맹비난했습니다. 혐오스럽고 말섞기도 싫은 정철승 광복회 고문 변호사 소식 준비했습니다. 오규석 부산시 기상군수가 문재인에게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해달라는 호소문을 재차 보내면서 이재용 사면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재계 안팎에서도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재용 부회장의 빠른 경영 복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셨습니까? 이번 한 주도 저희 뉴스데일리 베스트와 함께 활기찬 한 주 시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첫 소식입니다. 선거 참패로 분노한 민심을 확인한 문재인 정권이 임기 말 대대적인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자, 우선 사실상 현 정부 마지막 국무총리로 대구 출신의 사선 의원을 지낸 김부겸 전 행안부 장관이 내정됐죠. 청와대로서는 선거 참패에 대한 국정 전환 시도가 시급했겠지만 일단 총리를 교체한 시기부터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국회에선 대정부 질문이 시작이 됩니다. 이번 대정부 질문에선 LH 사태에 대한 후속 조치 그리고 코로나 백신 문제에 대한 야당의 공세가 예상되는데요. 당초 정세균 국무총리가 대정부 질문에 출석할 것이라는 관측과는 달리 후임 후보자가 지명되자마자 칼같이 사퇴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는 방역 대책이나 LH 사태 책임을 물을 사람이 없다는 걸 의미하는데요. 여기에 더해 LH 사태로 책임론이 불거진 변창흠 전 국토부 장관도 신임 장관 취임 전 이미 이임식을 마쳤습니다. 개각 대상이 된 다른 부처 장관들은 후임 장관이 청문회를 마치고 교체될 때까지 자리를 지키기로 한 것과 대조되는데 이 같은 청와대의 꼼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앞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법무부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돌연 사퇴하면서 장관 없는 국정감사로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당시 야당은 자신을 둘러싼 범죄 혐의에 대해서 깔끔하게 해명하면 될 텐데 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사퇴를 했다며 참 비겁한 사람이라고 조국을 맹비난한 바 있습니다. 이처럼 시작부터 정직하지 못한 꼼수로 개각을 시도한 청와대, 과연 그들이 원하는 대로 국정쇄신 및 국정 분위기 전환이 가능할까요? 우선 청와대는 김부겸 총리 내정자를 지명하며 대구 출신의 대구 지역에서 당선된 중도 이미지가 강한 국민 통합형 인사라는 점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부겸 하면 여러분들 뭐가 떠오르십니까? 김부겸은 지난해 8월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주최 측과 시민들을 향해 자신과 이웃을 숙주 삼아 바이러스의 확산을 조장하는 일종의 생화학 테러 집단이라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또 자기 주장에 반하는 모든 이를 향해 욕설을 퍼붓고 폭력을 휘두르고 아무데나 쓰레기를 버리는 혐오와 증오로 똘똘 뭉친 사이비 종교 집단이라고도 했죠. 이렇게 막말을 퍼부었던 김부겸은 광복절 당일 똑같이 집회를 강행했던 민노총에 대해선 이런 방구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과연 김부겸이 국민통합형 인사로 제격이라는 말을 감히 할 수 있을까요?
김부겸이 정말 국민통합형 인물이었다면 코로나 팬데믹 와중에 집회를 강행한 양쪽 진영을 똑같이 비판하던가, 그것도 아니라면 즉 진영 논리에 매몰돼 반대 진영을 비판하려고 했다면 생화학 테러 집단과 같은 극단적 표현을 쓰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부겸에 대한 논란은 이것 말고도 또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박선현 동국대 법학대학 교수가 김부겸을 가리켜 언론에서 떠드는 것처럼 그 사람은 비주류도 아니고 친북 인사일 뿐이라고 주장했는데요. 박선현 교수가 자신의 SNS에 올린 글을 저희가 음성 대역으로 구성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언뜻 보면 한나라당 의원도 했고 대구 출신의 민주당 의원이어서 외견상 비주류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조금만 들춰보면 김부겸 그는 이 정권과 딱 맞는 찰떡 인사예요. 간첩 이선실한테서 돈을 받고 밥도 얻어먹다가 구속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인물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비주류라고요. 그 유명한 재정고 의원하고는 한겨레 민주당도 창당했습니다. 당명이 어찌 좀 거시기 하지 않나요? 민청학년 연루자들하고도 김부겸은 평생을 특별하게 지냈어요. 노무현 밑에서 부대변인도 했고 이학집산을 거듭하면서 거쳐온 정당만도 수두룩 빽빽한데 단지 TK 출신이고 TK 의원이라고 김부겸을 비주류라고 하다니요. 그 누구보다도 김부겸은 이 정권의 핵심들과 닮아도 너무나 쏙 빼닮은 친북 인사임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인물입니다. 그의 손아래 처남은 미문화원 사건을 일으킨 자고요. 참, 김부겸이 젊었을 때 서울대 앞에서 운영하던 책방 이름도 백두서점 아니었나요? 내 기억이 맞는다면 백두, 한겨레, 이 정권과 찰떡궁합인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비주류라고요. 그런데도 선거 후유증 치유차 심사숙고해서 단행한 인사라고요. 아직도 양치기 소녀는 거짓부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불쌍한 건 속아 넘어가는 국민뿐입니다. 문재인 정부 세 번째 국무총리에 지명된 김부겸은 인사청문회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김부겸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첫 행정안전부 장관으로 임명될 당시 청문회를 한 차례 가진 바 있지요. 당시 장관 인사 검증 때에는 큰 논란거리 없이 무사 통과됐지만 이번엔 좀 다릅니다. 국민의힘은 과거 김부겸의 발언에 총공세를 쏟아붓겠다는 계획입니다. 김부겸은 지난해 고 박원순의 성추행 사태 당시 나름대로 고민을 표현했다며 피해자를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이라고 지칭해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을 줄여 말하면 더불어민주당 여성 의원들이 지칭한 피해 호소인이 되죠. 고 박원순 사건 때문에 치명타를 입은 청와대가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이라는 문장을 창출해내신 김부겸을 총리 자리에 앉히겠다는 걸 보면 아직도 박원순의 잘못을 또한 민주당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영선이 피해 호소인 고민정을 4.7 보궐선거 대변인으로 앉혀놨듯 피해를 호소하는 고소인이라는 말을 만들어낸 김부겸을 총리로 임명한 문재인 하는 행동이 어쩜 이렇게 한결같을까요? 이자들의 정신 상태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변하지 않으려나 봅니다. 이번 청와대 개각 중 논란이 되고 있는 인물 중 이 여자를 빼놓을 순 없겠죠. 바로 문재인에게 피아노 연주 동영상을 찍어 바쳐 아부의 극치로 평가받았던 박경미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 후보 캠프 수석대변인 출신인 박경미는 2016년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1번으로 여의도에 입성했습니다. 그런데 다음 총선인 4.15 총선에서는 당선 가능성이 없어 보이자 총선을 앞둔 약 5개월 전, 그러니까 국회의원 임기가 끝나갈 때쯤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 중 가장 난이도가 쉬운 1악장을 자신이 직접 연주하면서 월광 소나타 1악장이 문재인 대통령의 성정을 닮았다고 생각한다라는 베토벤이 무덤에서 튀어나올 듯한 영상을 문재인 보란 듯이 찍어 올렸습니다. 아무래도 저 이번 총선에서 떨어질 것 같은데 문재인 대통령님께서 저 좀 청와대에서 써주세요 하는 것처럼 찍어 올렸었는데, 이 영상을 JTBC 손석희가 세계적인 피아니스트가 내 안에 콘서트를 한 것처럼 대대적으로 보도했고, 그 후 청와대는 4.15 총선에서 낙선한 박경미를 청와대 교육비서관으로 채용했습니다. 그때도 논란이 참 많이 됐었는데, 그랬던 박경미가 이번엔 청와대 대변인으로 승격하자
당시 아부 영상이 다시 한번 뜨거운 감자처럼 떠오르고 있습니다. 당시 영상에 대해 주목받는 것이 부담스럽게 느껴진 탓일까요? 아니면 목적 달성을 이루어서일까요? 현재 박경민은 해당 영상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삭제 혹은 비공개 처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제가 당시 피아노 전공자로서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박경민을 비난했던 유튜브 방송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 영상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첫 부분부터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오늘은 수학이 아니라 음악 이야기를 펼쳐보려고 합니다. 제가 치고 있는 곡은 베토벤의 월광 소나타인데요. 제 연주가 주옥같이 아름다운 이 곡의 진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더라도 비전공자이니만큼 그래도 애쓰는구나 하며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런 월광 소나타, 문라이트, 달빛 소나타가 문재인 대통령의 성정을 닮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에게 잘 봐달라고 애쓰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영상 끝부분에요. 문재인이랑 같이 찍은 사진들, 과거에 찍은 사진들 한 4장을 올리면서 이 영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우리 경제가 희망의 불씨를 살려나가고 있대요. 문재인이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영상에서. 근데 그 살려나가고 있다는 근거는 제시를 하지도 않아요. 너무 문재인스럽지 않나요? 이 박경민이라는 여자 똑같죠? 3악장은 너무 어려워서 본인이 연주를 하기가 불가능하니까 피아니스트 임동혁 씨의 영상을 가져다 씁니다. 3악장이 이렇게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치지 못하니까 1악장 쉬운 부분만 본인이 연주하고 3악장은 임동혁 씨의 영상을 빌려와서 문재인에게 헌정을 한다는 의미로 그렇게 나레이션까지 깔고 그렇게 영상을 만들었는데요.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피아니스트 영상을 가져다가 문재인에게 바친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서도 또 굉장히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 여자 그 다음에는 뭐라고 하냐면 이 3악장처럼 검찰 개혁을 완수하고 그동안 조용히 추진 중인 정책들이 눈부신 성과를 거둘 수 있길 바란대요. 북한 인민들이 김정은을 떠받드는 것처럼 위대한 음악가의 작품을 문재인에게 갖다 붙인 박경미, 그걸 또 좋다고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한 문재인. 저는 문재인이 임기 말에 또 하나의 큰 실수를 저질렀다고 생각합니다. 공정이 무너졌다는 평가를 받는 문재인 정부가 공정을 짓밟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조국 사태로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기는커녕 자신을 추종했던 자에게 이렇게 큰 일거리를 하사하셨는데 공정을 외치는 청년들의 분노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장담합니다. 박경민은 청와대 대변인으로서 첫 출발인 만큼 많은 조언과 제안을 부탁드린다고 했습니다.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에게 제안 한 가지 하겠습니다. 월광 소나타를 찍은 그 영상을 다시 공개해 주시길 바랍니다. 윗사람에게 어떤 아부를 떨면 좋은 일자리를 얻어낼 수 있는지 우리 청년들이 정확히 보고 알 수 있도록 말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김태훈 국민의힘 의원이 차기 원내대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앞서 권성동, 김기현, 유이동 의원이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인데 김태훈 의원까지 출마를 공식 선언하면서 원내대표의 출사표를 던진 의원은 총 4명이 됐습니다. 김태흠 의원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당과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세력이 힘을 합쳐 우리 당이 정권교체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들께서 만들어주신 보궐선거 승리를 대선이라는 전쟁의 승리로 연결할 수 있는 원내대표가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의 원내대표는 강한 투쟁력과 전략적 마인드를 갖춘 또 그리고 사심 없는 원내대표가 필요합니다. 30년 넘게 정치 현장에서 경험을 쌓았다고 말한 김 의원은 2번의 국회의원 낙선으로 가시밭길을 걷기도 했으나 3번 내리 당선되며 일 하나는 확실하게 하는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생추의 자세로 오직 국가와 국민만을 바라보고 뛰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부터는 코로나19와 관련한 문재인 정부의 웃지 못할 총극을 차례로 보도해드립니다. 더딘 코로나19 백신 수급으로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백신 주사기 안에서 이물 발생 사례까지 나와 큰 논란이 되고 있죠.
이물 발생에 따른 부작용 문제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방역당국은 강조하고 있지만 한 번 터진 신뢰 문제가 국민들의 예방접종 참여율에 악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지나칠 문제는 아닐 것입니다. 또 이 과정에서 정부가 제 역할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도대체 정신줄을 어디 놓고 있는 것인지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늑장 대응 관련 소식 강혜국 기자의 리포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8일까지 백신 접종용 주사기에서 총 21건의 이물질이 보고됐습니다. 이물질은 아크릴과 폴리에스터 계열의 홍방섬유로 파악됐는데요. 두원메디텍의 주사기에서 보고된 이물질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풍림파마텍과 신화양행은 각각 1건이었습니다. 두원메디텍은 지난 2월부터 4월 12일까지 약 300만 개, 풍림파마텍은 1030만 개, 신화양행은 1230만 개를 생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정부도 책임론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지난 2월 27일 첫 이물질 보고가 있었음에도 정부가 시정 및 예방 조치를 요청만 했을 뿐 공식적인 회수 폐기 명령을 하지 않은 탓입니다. 이물질로 인한 부작용이나 면역 효능 하락 등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물질 보고가 가장 많았던 두원메디텍만 자체적으로 약 70만 개를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당 업체는 주사기 내 유물 발견과 일부 사례 보고에 따라 자율적으로 교환 조치를 실시 중입니다. 현재 코로나19 예방접종에는 접종을 최대한 늘리기 위해 투약 후 잔여액을 최소화하도록 설계한 LDS 주사기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주사기는 사용하지 않는데 이에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은 코로나19 백신 확보가 늦었던 탓에 수조 원의 웃돈을 지불하고도 세계 꼴찌 수준 백신 확보로 국민을 불안하게 하더니 부족한 백신 수량을 무마하려 홍보에 열을 올리던 K 주사기마저도 상당 수량 문제가 발견됐지만 이에 대한 대응도 매우 늦었다며 정부는 주사기 이물질로 인한 국민들의 이상 반응이나 피해 사례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즉각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강혜국입니다.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전해드렸지만 정부는 지난 2월 27일 주사기 이물 신고가 접수됐고 3월 18일 사용 중지 조치를 내렸으나 이를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식약처는 업체가 자진 교환 등의 조치를 취해 행정처분 및 공표의 대상이 아니었다는 해명을 내놓고 있지만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예민한 문제를 왜 공개하지 않았는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뒤늦게 식약처는 방역과 관련된 물품은 기술지원팀을 통해 품질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하고 필요한 부분은 더 소상히 알리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는 계속해서 추락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또한 납득이 어려운데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에 사용하는 최소 잔여형 주사기 중 이물이 나온 일부 제품은 미국 식품의약국 FDA의 승인을 받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약처에 따르면 국내 LDS 주사기 생산업체는 풍림파마텍, 신화양행, 그리고 용창, 두원메디텍 등인데 이 중 풍림파마텍과 신화양행만 FDA 인증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부는 FDA 인증을 받은 풍림파마텍 등과 계약하지 않았고 두원메디텍과 신화양행이라는 두 업체와 주사기 공급 계약을 맺었습니다. 참고로 FDA 인증을 받은 풍림파마텍은 문재인이 직접 방문하기도 했던 곳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 업체와 계약을 맺지 않았을까요? 이어서 김재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LDS 주사기는 당초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장관 재직 시절 삼성의 도움으로 풍림파마텍을 스마트 공장화하면서 개발한 것으로 화제가 됐습니다. 이 주사기를 사용하면 코로나19 백신 한 병당 접종 인원을 한두 명 늘릴 수 있어 주목받았는데요. 문재인이 풍림파마텍을 방문하면서까지 홍보에 열을 올렸지만 정부는 당시 풍림파마텍과 계약하지 않고 두원메디텍과 신화양행이라는 두 업체와 주사기 공급 계약을 맺어 의구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된 LDS 주사기는
두원 메디텍 제품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회사가 납품한 주사기 가운데 50만 개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이미 쓰였습니다. 풍림파마텍의 주사기와 계약하지 않은 가장 큰 이유로 가격 요인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수출을 주로 하는 풍림파마텍의 주사기는 한 개당 800원에서 1000원 수준인 반면 두원 메디텍과 신화영행 제품은 한 개당 88원에서 98원 정도여서 10분의 1 가격에 불과합니다. 방역당국 관계자도 풍림파마텍 제품은 비싸서 국내 접종에는 사용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네티즌들은 정작 돈을 써야 할 때는 쓰지 않고 쓸데없는 K방역 홍보에만 돈을 펑펑 써제낀 것이냐며 분노를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김자유입니다. 지난 17일 KBS가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11월 집단 면역을 호언하는 데 대해 응답자의 54.4%가 집단 면역을 낙관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낙관한다는 45.6%에 그치며 약 10%의 차이를 보였는데요. 지난달 조사와 비교하면 비관 여론은 10.3%포인트 늘어난 반면 낙관 여론은 10.4%포인트 줄어들면서 불신이 신뢰를 앞선 것입니다. 이 여론조사 결과가 의미하는 바가 꽤 큰데요. 왜 그러냐면 정부가 대대적으로 K방역을 홍보할 때인 작년만 해도 문재인을 지지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을 때 코로나 대처를 잘해서란 응답이 상당히 높았었죠. 백신 수급 불안정에 따른 불만과 현재 시행되고 있는 방역 대책에 대한 불신이 상당히 높아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주요 외신들도 한국이 코로나19 방역 대응에 자화자찬하는 사이에 백신 접종에서는 크게 뒤졌다는 보도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각 17일 이들 국가는 코로나19에 잘 대처했는데 백신 접종률은 왜 이렇게 낮은 것일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과 일본, 호주 세 나라를 콕 집었습니다. 이 세 나라는 유럽이나 미국과 달리 초창기 방역 대응에는 성공했으나 이제는 선진국 가운데 가장 저조한 백신 접종률을 기록하면서 상황이 반전됐다고 지적했는데요. 이 군뱅이 국가들은 초기에 상대적으로 낮은 감염률과 사망률 덕분에 확보한 사치스러운 시간을 낭비하면서 다른 곳에서 개발 제조한 백신에 의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뉴욕타임스는 변종 바이러스의 출현과 백신 물류의 병목 현상이 가중됨에 따라 백신 접종 지연은 이 국가들의 상대적인 공공보건 성공 사례를 풀어나가는 것을 위태롭게 하고 경기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쩌다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렀는지 당최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이런 보도가 있었죠. 한국과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공급 상황에서 큰 차이를 보이자 백신 접종을 위해 한국에 있는 가족을 미국으로 초청하는 이른바 백신 여행을 생각하는 이들까지 생기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요. 항공료 등 비용과 이동 및 격리에 따른 시간이 많이 들어 쉽게 생각할 그런 선택은 아니지만 현재 우리나라의 백신 수급에 대한 국민적 불만을 극명하게 나타내주고 있는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보도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은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만으로도 3억 명이 맞을 수 있는 6억 회분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접종 대상인 18세 이상 인구 2억 6천만 명이 다 맞고도 남는 양이죠. 이런 가운데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가능한 여행 상품이 출시돼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북부 볼로냐에 위치한 여행사는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포함한 3박 4일 관광 상품을 출시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엔 세르비아가 백신을 맞으려는 외국인들에게 문호를 열었다는 문구와 함께 화이자, 모더나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백신 접종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여행 상품 패키지엔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 시내 4성급 호텔이 제공되고 현지 가이드가 시내 관광을 안내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출발 전 세르비아어로 작성해야 하는 백신 접종 예약 신청도 여행사가 대행하는데요. 예약 날짜가 확정이 되면 출발 날짜가 잡히며 여행 비용은 2인 기준 500유로로 우리나라 돈 67만 원가량입니다. 백신 접종 상품이 출시되자 여행사는 일반 시민은 물론 회사 문의도 쇄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르비아 체류 후 귀국 시 14일간의 의무 격리를 이행해야 하지만 백신을 빠르게 맞을 수 있다는 장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독립운동가 후손들은 가난하고 못 배워서 박근혜를 지지한다고 말해 파장을 일으킨 정철승 광복회 고문 변호사가 이번엔 윤봉길 의사의 장손녀인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을 저격하고 나섰습니다. 김원훈 광복회장 한 명만으로도 더불어민주당 이중대 소리를 듣는 광복회인데 정철승 광복회 고문 변호사는 광복회 변호사가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내지 고문 변호사 노릇을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광복회 고문 변호사 정철승은 지난 1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종걸, 설훈, 우원식 등 독립유공자 후손 의원들이 여럿 있는 민주당과 달리 반민족, 반민주 세력의 잔당이라고 비판받을 뿐 아니라 독립유공자 후손 의원이 없는 국민의힘은 반드시 그런 공천을 한다며 과거 김좌진 장군 손녀라는 김을동 의원이 그런 예였고 현재는 윤봉길 의사 손녀 윤주경 의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주경 의원은 탄핵당한 박근혜 씨와 매우 가까운 측근이어서 박근혜 재임 시에 자신의 경력과 전혀 무관한 독립기념관장을 역임했다며 2020년 21대 총선에서는 미래한국당 비례대표 1번으로 공천, 현재 국민의힘 국회의원으로 있다고 했습니다. 이어 지금까지 수많은 행사나 자리에서 윤 씨와 마주쳤지만 단 한 번도 인사를 나눈 적이 없다. 악수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말을 섞는 것조차 싫다. 혐오다. 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습니다. 정철승이 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마치 북한 매체처럼 야당 의원들과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자들을 이렇게 연달아 비난하는 걸까요? 정철승 광복회 고문 변호사는 만주 신흥무관학교 교장과 임시의정원 의장을 역임한 독립운동가 윤기섭 선생의 외손자입니다. 그래서 훌륭하신 외할아버지를 욕되게 하는 존재가 아닐 수 없다. 이런 비난들이 쏟아지고 있는데 정철승은 얼마 전 김진애 열린민주당 전 의원이 4.7 보궐선거 서울시장 후보로 나왔을 당시 후원회장을 맡는 등 친여 활동을 열심히 해오고도 있습니다. 여권해달라부터 광복회 고문 변호사를 하는 것까진 좋은데 광복회 고문 변호사 타이틀을 달고 야당을 비난해선 안 되겠죠. 국민의힘의 공천을 비난한 정철승 씨는 민주당 수호 역할을 열심히 하면 공천을 주는 민주당의 특징을 얼마나 기막히게 잘 파악하셨으면 그렇게 입 바른 소리를 주구장창 해대십니까? 정철승 변호사가 물불 가리지 않고 무조건 민주당 편만 들면 한 자리 주는 정부 여당 편에 계셔주셔서 저희로선 참 다행히 아닐 수 없는데 광복회 고문 변호사 타이틀은 좀 떼고 그런 광적인 활동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미국 의회는 그간 북한, 나이지리아 등 독재 국가를 대상으로 인권청문회를 소집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정말 불명예스럽게도 미국의 동맹국인 우리나라가 그 대열에 이름을 올렸죠. 여러분들 알고 계신 대로 미국 의회 톰 렌토스 인권위원회가 얼마 전 한국의 대북전단 금지법 관련 청문회를 열었습니다. 청문회에선 대북전단 금지법이 전단을 막는 걸 넘어 미수에 그쳐도 최대 징역 3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게 한 점에 대한 성토가 쏟아졌다고 하는데요. 이런 수모는 모두 정부가 자초한 것입니다. 당청은 김여정이 대북전단을 비난하자 국내외 반대에도 불구하고 대북전단 금지법을 강행 처리했습니다. 접경지 주민안전이라는 구실을 대했지만 김정은 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라는 걸 모르는 이는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탈북민 인권에도 냉담했었죠. 2019년 강원 삼척에 나타난 북한 목선 선원 2명을 자세한 조사도 없이 서둘러 북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이 밖에도 정부는 유엔의 북한 인권 결의안 채택에 3년 연속 빠졌고 2016년 통과된 북한 인권법에 따른 북한 인권재단과 북한 인권기록소 설치도 차일피일 미뤄왔습니다. 인권을 대외 정책의 중심으로 삼겠다고 공언해온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이번 청문회 증언을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향후 한미 간 걸림돌로도 작용할 것이란 예측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헌법상 북한 주민도 엄연한 대한민국 국민이죠. 1996년 대법원 판례로도 확인이 됐는데 언제든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터전으로 오라며 헌법의 취지를 충실히 따랐던 박근혜 대통령이 무늬만 인권 변호사인 문재인과 비교 자체가 불가한 건 어쩔 수 없는 일인 듯 보여집니다.
급성 충수염으로 삼성서울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고 입원했던 이재용 부회장이 27일 만에 서울구치소로 복귀했죠. 체중이 7kg 줄어든 것으로 알려진 이 부회장은 상태를 더 지켜보자는 의료진 의견도 있었지만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며 구치소 복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런 사실이 알려지며 이재용 사면론이 다시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오규석 부산 기장군수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사면해달라고 문재인에게 호소문을 재차 보냈고 이와 관련해 재계 안팎에서도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 이재용 부회장의 빠른 경영 복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경제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사면을 검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 관련 소식 강추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규석 부산기장 군수가 지난 15일 문재인에게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요청하는 호소문을 보내 이 부회장이 있어야 할 곳은 구치소가 아니라 경영일선이라며 지금 대한민국은 코로나19 방역 전쟁뿐 아니라 경제 전쟁을 치르고 있다. 무너지고 피폐해진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삼성을 비롯한 국내 대기업들의 공격적인 지방 투자가 절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용 부회장을 사면해 경제 전쟁에 참전시켜줄 것을 대통령에게 읍소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규석 군수뿐만 아니라 최근 경제계를 중심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어려운 경제 상황과 관련해 위기 극복을 위해선 이재용 부회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 16일 대한상해 회관에서 열린 부총리 경제단체장 간담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정부에 건의했습니다. 부총리에게 이재용 부회장 사면에 대해 건의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에 대해선 다른 경제단체장도 긍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미국에선 대통령이 반도체 산업을 다시 일으키겠다고 나서는데 우리도 공백이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잘못하다간 우리 자리를 뺏기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됩니다. 이외에도 김영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은 지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부회장의 석방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을 석방해 반도체 전쟁에 백이종군하게 하면 안 됩니까? 세계가 반도체 전쟁을 벌이는데 우리만 혹시 장수에 발을 묶는 것이 아닙니까? 이재용 부회장이 청년 일자리 확보와 백신 확보 등 국가를 위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정치권에서 이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합니다. 이와 별개로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꾸준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삼성이 우리 경제에 차지하는 역할과 무게를 고려해달라는 청원이 올해 초부터 지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재계 관계자는 이재용 부회장의 부재가 삼성의 장기적인 미래 행보와 대규모 투자를 멈춰 세우고 나아가 국가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불안감이 만연한 상황에서는 사면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습니다. 자유대한민국을 수호하는 유대배 강추천입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다 전해드렸습니다. 지난 금요일 종합뉴스 영상에 시청자 여러분께서 남겨주신 소중한 댓글을 소개합니다. 이영란님께서 남겨주신 댓글입니다. 어준이가 가지고 간 돈이 모두 어준이가 챙긴 것이 아닌 것 같다. 그 누구랑 나누어 가진 걸로 냄새가 난다. 그 돈 챙긴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궁금하다. 너도 임마 증거가 없는 방송 내니 억울하지?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다. 증거도 없는 뉴스 내지 마라. 이영란님께서 저와 같은 냄새를 맡으셨네요. 저도 이영란님과 같이 어준이 출연료 명목으로 서울시민의 세금을 빼돌려서 윗선에 2명 정도가 나눠 갖진 않았을까 하는 의심을 해봤었는데요. 더군다나 어제는 김어준의 연봉이 TBS 대표의 5배나 된다는 소식도 있었습니다.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이 TBS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강택 TBS 대표이사의 2021년 연봉은 1억 3,500만 원입니다. 김어준의 회당 출연료 200만 원을 기준으로 따져보면 최소한 사장 연봉의 4-5배 수준은 된다고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은 밝혔는데 김어준은 TBS 직원이 아닌 외부 사람이기 때문에 TBS 대표보다 받는 돈이 더 많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TBS 대표보다 서울시민 세금을 더 많이 받아가면서 계약서를 쓰지 않았으니 작은 의혹에도 큰 관심이 일고
누구랑 나눠 가졌을까라는 의심까지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TBS가 앞으로 계약서 쓰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그건 그거고 그동안 계약서 없이 받아간 금액은 한치의 의혹도 없이 끝까지 밝혀내야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원님께서 광복회장이라는 놈이 회원에게 멱살을 잡혔으면 창피한 줄을 알아야지. 회원을 징계해서야 말이 되나. 부끄러운 줄 모르는 건 누구와 꼭 닮았구나 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창피한 줄 알면 좌파가 아니겠죠. 김원훈 광복회장의 멱살을 잡고 흔든 김인용 광복회원에게 징계를 주려는 이유가 광복회장의 명예 그리고 광복회의 명예를 실추시켜서라는데 그들에게 진정 명예가 있다면 원님 말씀처럼 내가 멱살을 잡힌 만큼 큰 잘못을 했구나 라고 반성을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되려 징계를 내리다니 정말 상상을 뛰어넘는 좌파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원님과 이영란님 외에도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2021년 4월 19일 월요일 오늘 뉴스 영상에도 여러분의 의견과 응원의 댓글 많이 남겨주십시오. 저는 내일 오전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뉴스데일리 베스트는 구독자 여러분의 소중한 구독료를 운영합니다.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 참여를 기다립니다.